이제 조선시대의 그 한성부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한성부의 업무는 법에, 조선시대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법전 하면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이죠. 이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성종 이전부터 쭉 왕실에서 정리되어 왔던 것을 완전히 이제 종합 정리해서 법전이 편찬이 돼 가지고 조선시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조선을 통제하고 어떤 그 통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에 기록된 그 한성부의 업무에 의하면 한성부는 경도의 구장이라는 건 호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전, 가사, 토지, 그 다음에 전토, 그 다음에 사산, 산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교량, 국어라는 거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흠, 이런 훔치는 그런 것들이고, 부채, 빚, 그 다음에 투구, 싸움, 순찰, 그 다음에 검시, 차량, 고실우만 악계,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것들이 경국대전 말고 경조부지라고 하는 책에도 여기에 보면 직장이라고 되어 있죠. 직장이라는 건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보면 똑같이 경도, 구장, 시전, 가사, 전토, 사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방, 그래서 이방에는 뭐 서윤이 관장을 한다. 서윤이 관장을 하고 장, 포평을 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나머지 이방, 형방, 공방, 예방 그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방. 이방의 업무는 한성부 육방에서 가장 제일 수장이죠. 제일 대표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금의 서울시로 얘기하면 인사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인사과에서는 주로 인사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근무하고 이를 뭐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 모든 그 행정적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성부 이방은 관리의 가장 큰 업무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시험도 보게 되고요. 시험 성적과 그 다음에 근무 태도,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좀 태만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의범절은 바르냐, 예의가 좀 적절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보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으면 상급자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밑에 사람들이 퇴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출근은 상급자보다 아랫사람이 더 빨리 출근을 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급자가 오면 다 인사를 해야 되고, 요즘 이렇게 하면 갑질한다고 그러죠. 큰일 나죠. 요즘은 뭐 9시 이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참 하위직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는 서윤이 평가를 합니다. 서윤이 종사품인데, 이 서윤이 모든 관리들을 쭉 평가를 하는데 1년에 2번 평가를 해요. 그래서 6월과 12월. 그래서 6월과 12월에 평가한 거를 가지고 1월 1일 새벽에 한성 판윤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면 판관도 있고, 그 판관 위에 보면 좌윤도 있고 우윤 좌윤이 있고, 그런데 이 자기 직속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요. 이 서윤이 바로
12월 달에 평가한 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위에 상관이 아닌 최고 위에 있는 판윤, 한성 판윤 집에 새벽에 가지고 가요. 축시. 그러니까 축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새벽 1시. 예. 그러니까 자시부터 시작하죠. 자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서 1시가 자시. 그 다음에 축시가 1시부터 3시. 그러니까 요 축시에 그 기록, 평가 기록을 가지고 그 한성 판윤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 1급 비밀이 되는 거죠, 결국엔. 1급 비밀로 이 평가표를 한성 판윤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윤, 우윤, 차례대로 판관 이런 식으로 이제 좌윤, 우윤한테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좌윤이나 우윤이 이 평가에 개입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이제 나중에 서열을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10번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10번이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러니까 5년간 평가를 해서 모두 상을 받으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승진시켜줘요. 무조건. 근데 그 10번 중에 2번이라도 2번이 중이면 상중하에서 중을 받으면 무록관에 임명합니다. 무록관이라는 것은 녹봉이 없는 관직. 돈은 안 주고 일은 시키는 거죠. 그런 관에다가 그런 이제 직책이 있어요. 그런 거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3번 중이 나오거나 3번, 그 다음에 2번 하이면 3번 중이거나 2번이 하가 나오면 파직이에요. 굉장히 엄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공직자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아무리 이게 근평을 가지고 파직을 시키진 않잖아요. 파면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견책, 감봉, 직위 해제, 해임, 파면 뭐 이런 이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이 있는데 파면이나 뭐 해임은 어떤 중죄를 짓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어떤 근무 평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게 굉장히 엄했다라는 것. 근데 만일에 이제 당상관일 경우에 한 번, 10번 중에 한 번이 중이면 파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근무 평정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근무 평정에서 상을 못 받으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이 근무 평정에 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통 근무 일수는 300일 근무를 해요. 그래서 300일 근무를 하고 1년에 300일 근무를 하면 60일의 휴가를 대략 갖습니다. 뭐 정해지게 아주 뚜렷하게 요즘같이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쉬고 이 얘기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60일 정도에 해당되는데 현재 공직 쪽은 공무원들은 한 120일 정도가 휴가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쉬어도 벌써 한 달에 8번이잖아요. 8번이면 1년이면 벌써 90번이 넘죠. 90일이 넘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뭐 휴가를 주는 게 한 20일. 그리고 뭐 그 특별 휴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합하면 대략 뭐 120일 뭐 조금 넘거나 아니면 120 모자르거나 요 정도인데 조선시대에는 60일 정도의 휴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 지금 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관리들의 그 휴가일은 매달 1일, 8일, 15일, 23일 정도.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춘화, 추동,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환절기에 휴가를 준다라는 거. 그것이 좀 굉장히 요즘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춘화, 추동 계절의 변동이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거니와 또 이 절기가 바뀌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휴가를 채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춘 추나추동 처음 시작이 될 때 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의 생일날 그 다음에 국가의 장례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부모가 상을 당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휴가를 주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성부의 뭐 고위 관리 같은 경우는 왕이 죽었거나 왕비가 죽으면 일이 더 많았겠죠. 거기 실질적으로 뭐 동원이 돼갖고 막 일을 했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좀 다릅니다. 요즘 같으면 무조건 5일 휴가잖아요. 공식적으로 5일 휴가인데 물론 이제 제주도가 집일 경우에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더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부모 상일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가가 더 좀 길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가 일반적으로 승진을 할 경우에 참상관에서는 대략 3년이 걸리고 위로 가는데 참하관에서는 대략 450일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상관과 참하관이 잘 이제 헷갈리실 텐데 참하관은 칠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칠품 기준으로 참하관, 참상관이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삼품을 기준으로는 당상관, 당하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당상관은 삼품 통정대부 이상, 같은 통정대부인데도 당하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삼품의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를 당하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칠품을 기준으로 해서 칠품 이상을 참상관, 칠품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하관은 450일 정도 지나면 승진이 가능했고 참상관은 대략 한 3년 정도 걸리면 승진이 가능했다. 당시 이제 그 한성부 관원들의 근무평가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본부는 한성부를 얘기하죠. 본부, 포평등재 이렇게 돼 있죠. 포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평을 얘기합니다. 근무평정. 그래서 근무평정을 준 것이고 여기에는 한성부 산하에 5부가 있었어요.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관리들. 그 관리들까지 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5부 관원, 포평등재. 그래서 이 포평이라는 건 이제 근평을 얘기하죠. 근무평정을 얘기하는데 여기 근무평정을 보면 밑에 다 상이죠. 다. 중이나 하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상을 주는 걸 볼 수 있고 근평도 뭐 이렇게 소신봉공 하면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 봉사 공공의 일에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근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가 아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근평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성 판전한테 갖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호방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호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적을 관리하는 아주 중추 세력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 한성부의 시전, 요즘 얘기하면 상가, 그 다음에 가사는 건축, 그러니까 가옥,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한성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호적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와 세금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3년에 한 번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때는 그 3년에 한 번 조사를 할 때는 정부에서 많은 인력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10개월간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여기에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인력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한성부 청사 가운데 그 당시 한성부 청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172칸이었어요. 그 중에 호적 관리만 125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칸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호적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하나는 여기 한성부에 두고 하나는 강화도로 갖다가 보관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전 업무인데 시전은 종로 일대 요기전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장사치들이 들어서게 되죠.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상가를 관리하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다가 이제 국가에 내는데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단일 품목에 대한 전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금난 정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금난 정권이 유행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나 와서 내가 뭐 비단 팔고 싶다고 해서 팔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광목을 파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걸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대신 그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전이 유행을 합니다. 난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길에다가 상고를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그 난전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난전이 유행하다 보니까 정조 때 가서 신의 통공을 단행하죠. 신의 통공을 단행하면서 난전도 유기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나 이렇게 난전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거죠. 물론 이 신의 통공을 단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걸 등에 업고 매점매석과 그다음에 특징적인 어떤 그 품목을 자기만 팔게 하는 그런 권한을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그 독점권을 가진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들은 거대한 부를 만드는데 그만큼 그 부는 뭐와 결탁이 될까요? 집권 세력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 자금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조 때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정책으로서 신의 통공을 단행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전 업무뿐만 아니라 가옥, 집터를 갖다가 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 사람, 내가 관직에 새로 임명이 돼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임명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빌려서 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 이제 집터를 갖다가 할애해주는 그런 역할, 건축물을 관리 감독하는 거. 당시 신분에 따라서 집터도 평수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원들의 녹봉, 월급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하급 관리들의 인건비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전부 다 하는 게 호방의 업무예요. 그래서 이방부터 육방의 업무 중에서 호방의 업무가 가장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방이 다른 업무들은 대개가 주사가 담당했는데 비해서 조선 후기에 호방만 서윤이 담당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호구단자가 조선시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호구를 갖다가 만들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대라고 해서 한성부에 그 어떤 관리가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얼마를 지급해 줬다. 너는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윤의 사인이 들어가 있죠. 소윤의 사인. 여기 판관이라고 해서 판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다 도장만 찍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다 사인이에요. 사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옥을 새로 이렇게 건립할 때 가대를 주는데 대군일 경우 왕자죠. 그 왕자인데 왕세자는 궁궐 안에 살지만 같은 왕자라도 왕세자의 임명이 안 된 사람은 이제 대군에 임명되잖아요. 그런 대군은 궁궐 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대군이나 공주, 옹주 이런 사람들은 30부라고 하는 그 영역을 줘요. 공간을.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만 집을 질 수 있고 1품에서 2품들은 이제 뭐 영의정, 좌의정, 그다음에 판서, 육조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은 15부, 그다음에 3에서 4품은 10부, 5에서 6품은 8부, 7품 이하는 뭐 4부, 뭐 이런 식으로 서민은 2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꼭 정확하게 지켜졌느냐 하면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칸수도 정해지죠. 사실은 칸수도 뭐 99칸 이상을 못 짓게 돼 있고, 대구는 몇 칸, 무슨 노구는 몇 칸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더 뭐 칸수가 늘어난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성부의 사람들에게 택지를 지급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거주 희망지를 이제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건축 청원서를 제출을 하면 그 청원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성부 5부, 중부, 북, 동부, 서부 그 관할 그 부서에 5부에 그걸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상감의 관원을 보내서 이 집터를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요 안에 지어라 라고 이제 할애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방에서 관리로 임명이 돼서 왔을 때 돈이 그래도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받아서 집을 질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그런 집의 그 자제들은 사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남의 집을 빌려서 그렇게 들어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시전 행랑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경복궁과 창덕궁, 궁궐이 있고, 궁궐 밑에 이렇게 T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육조거리와 여기 도나문로가 있고, 육조거리에는 관서가 양쪽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로거리에 여기 황토현부터 시작해갖고 해정교, 여기서부터 쭉 요 종묘까지, 그리고 흥인문, 즉 그 동대문, 속칭 흥인문까지 전체가 사실은 그 상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가 태종 때 상가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상가를 분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1차로 800칸. 그 다음에 여기가 도남은 이쪽 창덕궁에서 여기까지 그 2차로 472칸의 어떤 그 상고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그 3차로 좀 더 늘려서 황태원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4차가 이쪽 일대. 그래서 이 주로 종로 일대에 상고가 형성이 돼서 시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시전을 관리하는 게 한성부에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가까운 이유는 아무래도 궁궐에서 필요로 하는 물화를 쉽게 여기에서 충당해서 궁궐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천 청계천 일대에는 이제 일반 관리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제 한양도를 보면 이렇게 상가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상가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경복궁 앞에 이렇게 관서가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선시대 관리들을 보면 고위직 관리들과 종친들은 주로 여기 북촌에 살았습니다. 북촌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요 일대가 북촌이고, 그 다음에 경복궁 여기 서쪽 일대, 여기가 북촌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서촌 하는데, 지금 서촌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하게 북촌이 맞습니다. 서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서촌이 저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마을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서촌은 여기가 아닙니다. 서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덕수궁 일대 쪽으로 더 나와가지고 그 일대가 서촌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북촌에 해당됩니다. 이쪽 그 경복궁 요 북 옆에는 서쪽 지역은. 그리고 서촌은 이쪽 일대가 서촌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남촌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동촌은 이쪽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전 상고의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 사진이 찍힌 거니까 한참 후대입니다. 1900년대의 사진 모습인데, 여기 상고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깃발을 걸어요. 이렇게 저포전기 딱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여기는 뭘 파는 가게구나. 그래서 가게마다 이렇게 깃발을 걸어가지고 유기전 그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긴 뭘 파는, 광목 파는 데구나, 여긴 비단 파는 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세패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패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이 수세패를 여기다 차고,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관리들이 이 수세패를 차고 다니면 저 사람은 세금 거두러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세금을 납부를 했던 그런 겁니다. 네, 수세패. 아마 서민들은 이 수세패만 봐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패인데, 요거 보면은, 출생 연도가 여기 이렇게 기록돼 있죠? 무슨 생.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해 입사. 정해년에 이제 관리가 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해년에 묵과. 그러니까 묵과에 급제했다. 시무이풍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여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기 요즘 얘기로 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호패가 쓰였다. 호패도 좀 달라요. 직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패가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질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적표 모습이에요. 호적표.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년도에 아버지는 누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몇 년도에 누가 같이 이렇게 있고 차자 누구, 그 다음에 같이 솔자, 같이 거느리고 있는 인물,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기구 뭐 이렇게 농지까지도 세거하는 거, 여기도 몇 구, 몇 명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대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증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외조라고 해갖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제 호족대장입니다. 호족표. 이런 걸 일일이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건양 원년에만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의 그 직책인데, 예방에서는 주로 간택과 산송.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이제 그 왕세자의 그 신부를 구할 때, 전국에 금원령을 내리고 신부감을 고르게 되죠. 그래서 그 신부감을 고를 때 간택하는 업무를 갖다 예방에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명단을 작성하고, 그래서 간택을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그걸 심사를 하는데, 초간택, 재간택, 3간택 이거를 전부 다 이 예방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4대부의 규수만을 대상으로 해대 최종 간택에 떨어진 자는 평생 출가가 금지돼요. 그래서 이게 참 확률이 높으면 간택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부모가 괜찮을 텐데, 만일에 갔다가 최종 3간택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거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송 업무. 산송이라고 하는 거는 묘자리를 가지고 송사가 많이 일어나요. 요즘도 그런 뭐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이게 묘자리를 가지고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명당 자리에 누군가가 산소를 썼는데 강제로 더 권력이 센 사람이 이거를 강제로 밀어내고 우리 아버지 써야 돼. 그리고 갖다가 뺏어가지고 거기에 산소를 쓴다. 그럴 경우 직책이 낮은 사람은 항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의 묘자리에 밤에 몰래 가서 그거 파내고 시신만 바꿔놓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명당자리라고 알려지면 어떻게든 내가 뭐 서민이든 어떻게 되든 내가 저 조상을 저쪽에 모셔야만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에 관한 묘자리에 관한 소송이 조선후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가행렬을 갈 때 인도를 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도로 상태. 그 다음에 한성부에서 가난해서 혼인을 못한 경우, 그럴 경우 혼례 자금을 대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 한성부에서 예방에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예방에서 했던 일들은 많이 하지 않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장을 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소장을 올리죠. 소장을 올리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최고 거의 관리자한테 이 소장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소장이 전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에 재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물어보게 되죠. 그럼 물어보면 여기 이제 일일이 다 대답을 해야 되고, 옆에는 이제 관리들이, 소속 담당 관리들이 부복해서 서서 같이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계속 기록을 하죠. 신문하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묻는 것, 답하는 것, 이런 걸 다 기록해가지고 이게 다 증거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방. 병방에서는 이제 주로 순찰 업무입니다. 궁궐이 있기 때문에 도성 순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을 끄는 그런 업무. 그래서 좌경 업무 중에서는 대군이나 왕족 거주지를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병조와 같이 병행해서 여기 병방과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순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재를 예방하는 거, 그런 업무도 여기 병방에서 담당을 하죠. 1426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대적인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도감을 설치를 하죠. 그 전문적으로 요즘 얘기를 하면 소방서예요. 소방청을 이제 국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니네가 전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 그걸 꺼라라고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화도감의 한성 판윤과 병조 판서 의금부 도제조가 거기 책임자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시로 얘기하면 소방본부가 이 역할을 한다. 자, 치안 업무는 당시에 보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치안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경수서라고 해서 한성부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최하 말단 기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병이 2명이 마을 사람 5명을 거느리고 7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직도 하고 그다음에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한 106개소의 경수소를 둬요. 한참 조선 후기에 보면. 그래서 반관 반민의 형태로다가 운영했던 것이 경수소라는 것이고, 또 이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 입구에다가 그 자치조직의 형태예요. 자치조직의 형태로 마을 입구에 이문을 두어가지고 2-3명이 한조가 돼서 마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인을 조사하기도 했던 그런 작은 그 자치 조직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방과 같이 유기적으로 당시의 치안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426년에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실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이것이 번역이 돼서 일반인들이 다 쉽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요걸 다 일일이 다 번역을 하는 건데, 이걸 다 활자로 이렇게 인쇄를 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화재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1이라고 하는 시1 5시 서북풍이 대기 크게 일어났다. 서북풍이 크게 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다 화재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시1 역풍 미시. 미시의 화급발 전옥서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기 미시면 여기가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5시 낮 12시잖아요. 5시에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전옥서에서 또 불이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날에 동시에 정신없이 그냥 화재가 일어나서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연소, 경시서 그 북변 행랑, 그래서 경시서하고 북변 행랑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116개소가 불타고 중부 인가 1630호,
남부가 350호, 그 다음에 뭐 동부가 190호, 그 다음에 인물이 사람이 살상이 되고 남자가 9명, 부녀자가 23명, 유아, 그 다음에 노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했고 그 사망자가 부지기수다. 뭐 이런 기록들. 이게 엄청난 화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대화재가 일어나서 여기에 보면 연소, 전옥소하고 그 행랑 8칸이 불타고 이것이 어디에 지우, 종루까지 파급이 됐어요. 종루까지 번졌고 그래서 대신과 백관, 대신급 백관이 진력 굳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힘써서 이제 구하려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종루는 무사히 이렇게 건져냈는데 그 종루의 나머지 동행랑은 전부 다 화재로 해서 다 화재가 번져갖고 불탔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여기 인가가 뭐 200여 호가 다 불탔고 이런 그 화재에 대한 그 어떤 피해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뭐 조선시대의 실록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426년에 화재가 워낙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금화도감이 설치가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소방 업무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방 업무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갖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엄과 여가탈입, 검암이라는 거는 이제 시체를 검안하는 거고 여가탈입이라는 건 남의 집을 뺏었거나 들어가서 뭘 훔쳤거나 뭐 이런 거 살인을 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시신을 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신은 3검이 기본이고요. 3번 검사를 해야 되고 최대 6번까지 시신을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 검시가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재검 이상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검시관이 계속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검시관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시관이 달라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검시. 그래서 검시는 초검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검부터는 이제 그 검시관이 참여를 해서 시신을 갖다가 검안하는 거죠. 그리고 검안하는 건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가탈입은 이제 남의 집을 뺏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남의 집을 뺏는 사람은 권력자가 강제로 뺏을 경우는 3년간 유배형을 보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노비 관련 소송. 그 다음에 어가가 이제 뭐 어디 거동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사신이 어디에서 이제 뭐 의주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 서울에 들어올 경우 이걸 뭐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축을 맘대로 막 죽인다든지 이런 것도 이 형방에서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입양에 관한 거. 내 숙부가 아들이 없어서 뭐 누구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뭐 그 입양을 한다. 이런 입양에 관한 업무도 이 형방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산풍속도의 19세기에 기산이 그린 그 풍속도가 있어요. 그림. 여기에 보면 이게 시체 검안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앞에 이렇게 검시관이 검시를 하죠. 검시관이 검시를 하면 요 옆에서 다 이걸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검안이 제대로 검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갖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을 찔렀다 그러면 칼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몇 장 몇 촌 얼마 깊이가 얼마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색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독살의 흔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혀의 뭐 색깔이 어떤 색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 검시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검시한 거를 이렇게 일기를 써요. 검시한 거를 기록한 거죠. 기록해서 이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악면이잖아요. 앞면. 그 사람의 앞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그 정심, 뭐 편좌, 편우 해가지고 쭉 기록을 해서 정상이다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걸 갖다가 기록으로 나중에 재판할 때도 이런 것이 다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형벌하는 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주리를 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강이에다가 정강이를 맞물려서 해놓고 뭐 양쪽에 나무를 박아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강이 뼈가 으스러집니다. 굉장히 아주 독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태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을 때리는 거, 너 장 몇 대라고 했을 때 곤장을 때리는 겁니다. 좀 보기가 망측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형장을 때리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벗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공방. 마지막으로 이제 육방 중에서 이 공방의 업무는 주로 이제 도로 관리가 아주 핵심이고, 그 다음에 개천 관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차량, 도로에 다니는 그 우마차라든지 차량, 그런 것들. 그래서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가 있어요. 대로, 중로, 소로가 있어서 이걸 정비하고 매일 관리하고 하천을 보수하는 그런 것들, 정비하고 준천을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가장 크게 아마 그 준천이 된 게 청계천 같은 경우는 태종대 준천이 되고 세종대 준천이 되죠. 그리고 한 200년간 준천이 안 되다가 영조 때 가서 아주 대대적으로 준천이 됩니다. 그래서 영조 때 가면 1751년 처음 이제 준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론이 나와가지고 의견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석축으로 돌로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석축으로 완료가 되는 게 177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2년간에 걸쳐서 총 22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아주 집중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된 거는 몇 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발의가 돼 가지고 이거를 계속 의논을 하면서 영조가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차례 시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모으고 또 신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때 소통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건설을 한 이른바 국가의 공공건설로서는 아마도 가장 최초로 그 왕과 시민들이 소통을 통해서 한 공사가 아닌가. 그래서 최대 규모의 수리 사업이었고 장기적인 어떤 대비책도 수립이 됐고 철두철미하게 계획부터 시행해가지고 완료까지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의 공공건설이었다. 그래서 영조가 자기의 어떤 3대 치적을 얘기할 때 청계천을 준설한 것이 내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탕평책을 쓴 것도 내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균역법을 한 것도, 역을 균등하게 한 것도 내가 참 왕을 하면서 참 잘한 일이다. 이게 3대 자기가 치적을 꼽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청계천 준철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준설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 비만 오면 그냥 한성부는 넘쳤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단행한 겁니다. 당시 이 도성의 도로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붉은색이 다 도로입니다. 붉은색이 도로고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물길이에요. 물길. 그래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물길인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청계천이죠. 그리고 요렇게 밑으로 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고요. 요게 다 이제 인왕산 쪽이나 여기 북악에서 내려오는 물길. 지금의 요게 중악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쪽 동천이나 이쪽 일대의 성북천 같은 거죠. 성북천 일대의 그 하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간수문을 통해서 이쪽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다 관리하는 게 공방의 역할이다. 그리고 청계천을 준설한 것도 역시 이 공방의 역할이다. 그래서 당시 호수가 하도 이게 비가 오면요. 기본적으로 390mm만 와도 거의 뭐 서울 전체가 이렇게 잠기는 그런 모습, 홍수가 범람하는 추정도를 요즘에 현대 기술로 한번 측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청계천 준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 청계천에서 판 이 흙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산이 만들어져요. 산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응봉동 일대 그 언덕 있죠? 그것이 이때 만들어진 가산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준설해가지고 만든 인공으로 만든 산이죠. 이 인공으로 만든 산에 굴을 파가지고 또 거기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토막을 해서 지어가지고 토막집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그 사람들이 땅속에 팔고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뱀을 잡아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땅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 뱀을 전문적으로 잡아서 팔고 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 땅꾼들이 모여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중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청계천 준설이 완료됐을 때 영조가 여기에 그 오간수문이죠. 여기 문이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간수문에 이렇게 차이를 치고 영조가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 준설하는 모습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완공됐을 때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공사가 이루어질 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삽을 연결해가지고 서로 끌어다니면서 땅을 파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는 흙을 담을 수 있는 삼티기 그런 걸 이렇게 들고 흙을 담아서 이걸 갖다가 옮기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소를 이용해서 흙을 여기 걷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관리들이 여기 쭉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성부에 있는 모든 관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제주도에서까지 뭐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그 공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청계천 준설이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준설을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경진지평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죠. 수표교에다. 그래가지고 그 글자가 잠기면 바로 이제 준설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오개혁 이후로는 이런 이제 치안 업무나 이런 것들이 경무청으로 이전이 되죠. 경무청으로 이전이 되면서 한성부 업무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정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면서 난전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고, 토지도 이제는 측량 업무나 이제 증명이 발급 업무가 새로 등장하게 되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성부 관리들의 업무도 이제는 서서히 변화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뭐 전차도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성부에 이렇게 보면 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돼가지고 그 어떤 그 시전인 난전들이 여기에서 다 사라지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1900년대 후반에, 1900년 후반이 아니라 1800년대 후반에 되면은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또 경성부의 업무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성부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문물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업무의 변화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한성 판윤이 사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치안과 사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 서울시장은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 기능은 지금 완전히 사법부가 삼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사법부가 독립돼 나가 있죠.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그 역할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큰 대변이고, 나머지 시민들과 관련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항들은 서울시 행정에서 다 커버하고 있다. 그걸 또 커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서울시로
변화되면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업무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